어릴 적 이혼으로 멀어진 아버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 취급을 받았고 마치 부고조차 우연히 듣게 된 사람처럼 서 있었죠. 그날 내 손에 쥐어진 한 통의 편지. 그리고 편지 말미에 적힌 한 줄의 주소와 아버지의 진심.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번호는 모르는 지역 번호였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떤 직감에 그냥 받아버렸죠. 혹시 김세연 씨 맞으세요? 네, 누구시죠? 김재호 씨 따님이시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재호, 내 아버지. 어머님께서 장례식 진행 중입니다. 혹시 오실 수 있으실지 장례식?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너무 뜬금없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인데. 근데도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버스 2번, 지하철 1번을 갈아타고 서울 근교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입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갔죠. 근데 장례식장 안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시죠? 저 김재호 씨 딸입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 아, 그쪽은 직계가족 아니시니까 조문만 간단히 하시고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버지 딸인데 직계가 아니라고요? 그때 어떤 중년 여자가 다가왔어요. 단정한 검은 정장, 굳은 표정의 눈빛. 그 사람이 아버지의 새 아내, 그러니까 나에겐 계모였죠. 세연 씨? 여기까지 와줬네요. 네. 근데 굳이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재호 씨는 생전에 세연 씨 얘길 잘 안 했어요. 그 말에 내 손끝이 떨렸어요. 내가 아버지 딸인데 그 사람이 나를 아예 지웠다고요?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가야죠.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분향대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내 기억보다 훨씬 늙어 있었고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우리 할아버지 착했지? 그 아이를 보며 계모가 환하게 웃더군요. 그래, 우리 애나 잘했어. 그 순간 그 집의 가족은 명확해졌어요. 나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삼키고 돌아서려던 찰나 그때였어요. 계모가 뒤에서 내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건 세연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죠 이게? 그 사람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그 안에 편지예요. 세연 씨 앞으로 쓴 편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10년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 나를 딸로도 소개하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쓴 편지? 손이 덜덜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 세연아, 너한테 이 말은 꼭 남기고 가야겠다. 봉투를 열어 떨리는 손끝으로 꺼낸 편지 한 장. 종이 질감이 오래된 듯 거칠고 글씨는 한자 한자 눌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세연아, 아마 이 편지를 보게 될 땐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그래도 이 말은 꼭 남기고 가야겠다. 미안하다. 정말 많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아빠 역할을 못 해줘서 아빠란 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부를 기회도 못 줘서. 첫 줄 읽자마자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고 말았어요. 나를 아예 잊은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기억하고 있었구나. 세연아,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엄마랑 내가 헤어질 때 법원에서 딸과의 면접권 포기 각서를 썼단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너를 새 출발하게 해주고 싶다고. 헉,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가? 내가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 나 몰래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처음엔 매일 밤 너 꿈을 꿨다. 잠결에 아빠라는 내 목소리를 환청처럼 들을 정도로. 한 번은 멀리서 너를 몰래 봤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분홍색 가방 맨 내 뒷모습을 보는데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려서 더는 읽지 못할 정도였어요. 눈물이 종이에 떨어지면서 글씨가 번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은 날 지운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 했던 거였어요. 재혼하고 나서도 너 생각이 안 난 날이 없었다. 하지만 너한테 두 집 살림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단다. 아버지란 사람이 책임도 못 지고 또 상처 줄까봐 그냥 멀리서 지켜봤다.
그때 계모가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그 사람 죽기 전날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딸 하나 지켜주지도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껴안은 채로 울었어요. 마음 놓고 참았던 만큼 참 많이. 그 사람은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다만 다가올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지운 거였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 옆 조문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나는 다짐했어요. 이제라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장례가 끝난 뒤 조문객이 모두 빠져나간 조용한 식장. 나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몇 번이나 목례를 하고 꾹꾹 눌러 삼켰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아빠. 그렇게라도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아빠란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30년 원망이 눈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계모가 마지막으로 건넨 아버지 유품 상자 하나.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지갑, 낡은 시계,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봉투 하나. 봉투 바깥엔 삐뚤하게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세연이가 이걸 보고 있다면 꼭 이 주소에 한번 가보렴.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 하나. 무슨 주소지? 계모도 이건 처음 본다고 했어요. 편지에는 짧은 말만 적혀 있었죠.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진짜 선물이다. 그곳에서 내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그 주소를 검색해봤어요. 서울 외곽 버스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은 동네. 지도에 겨우 표시될 정도의 오래된 골목. 다음 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편지를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어요. 진짜 선물이 뭐였을까? 유산이라도 남긴 걸까? 근데 그런 기대보다 그냥 아버지 마음을 더 알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왜 나를 그토록 멀리 뒀는지. 도착한 곳은 작고 낡은 양옥집. 문패는 희미했고 현관 옆에는 월세문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이 있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낯선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 혹시 김재호 씨가 김재호 씨요? 이 집 예전에 쓰시던 분이에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따님 되시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 사람이 집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분이 꼭 따님이 찾아올 거라고 하면서 맡겨두고 가셨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안 남기셨지만 딸이 올 거다라고요. 그 상자를 받아들고 나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뚜껑을 여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 어릴 적 사진이 수십 장. 생일 파티하는 모습, 자전거 타던 뒷모습,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울던 모습까지. 이걸 어떻게 그리고 사진 밑에 놓인 작은 메모. 나는 너를 지운 적이 없단다. 매년 너를 몰래 지켜봤다. 이건 나만의 아빠 앨범이야.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 울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날 딸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몰라도 그 사람은 매 순간을 내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그 낡은 집을 한 달 월세로 빌렸어요.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살아보는 중이에요.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아빠가 쓰던 오래된 전기장판에 누워 손때 묻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그가 옆방에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서자 공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소리, 전등이 살짝 깜빡이는 부엌 조명, 그리고 손때 묻은 양은 냄비 하나까지. 내가 살았던 공간도 아닌데 마치 어릴 적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이 모든 풍경을 본 적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집안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노란 고무줄에 묶여 있었고 겉표지엔 흐릿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세연이 일기 2001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내 이름이 적힌 일기장. 그 사람이 쓴 내 인생.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어요. 2001년 3월 2일 세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멀리서 봤다. 빨간 실내화 가방, 어울리지도 않게 커다란 분홍색 책가방. 엄마 손잡고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 울컥했다. 나는 그 아이 아빠다. 그런데 이름 한번 못 불러봤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노트는 마치 타임캡슐 같았어요. 2005년 12월 25일 세연이 자전거 타는 거 봤다. 뒤에서 할머니가 잡아줬다. 나는 멀찍이 서서 손에 핫팩만 만지작.
아빠가 아니고선 이런 감정은 못 느낄 텐데. 2011년 6월 18일 세연이가 고등학생이 됐다. 운동장 철망 너머로 체육대회 구경. 웃는 얼굴 보니 그냥 사라져서 고맙단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내가 몰랐던 시간 속에서 매일 나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겐 나 없는 세상이 아니라 늘 나 있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네가 이걸 보게 된다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고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노트를 꼭 껴안았어요. 아빠 왜 그 말을 그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나는 더 덜 외롭고 더 덜 미워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란걸. 며칠 뒤 계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아버지 사진 중에 젊을 때 것 좀 남아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진 몇 장을 보내줬어요. 그중 한 장, 내가 기억하는 아주 오래된 인화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나를 무등 태운 젊은 아버지의 웃음.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고 그 사람은 울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아버지 일기장 첫 장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나도 웃어요, 아빠. 당신이 날 그렇게 기억해줘서 나도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돌아온 날 나는 엄마 집에 들렀어요. 늦은 시간 엄마는 따뜻한 국을 데우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릴 땐 전부였던 엄마가 지금은 질문의 대상이 되어버린 기분. 엄마 나 아빠 장례식 다녀왔어. 엄마가 손을 멈췄어요. 눈빛은 놀라움보다 알고 있었다는 무게감이 더 진했어요. 그래? 엄마. 왜 그랬어? 왜 그 사람한테 나랑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잠시 정적. 엄마는 국을 불에서 내려놓고 식탁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네 아빠 그때 많이 힘들었어. 회사는 부도 나고 빚도 많았고 그래도 내가 딸인데 나한테까지 포기하라고 한 건 너무했어. 그 사람은 포기한 게 아니라 보내준 거야. 보내줘? 날? 내 아빠가? 세연아. 너 어릴 때 기억 못하지? 네가 10살쯤 됐을 때 한밤중에 갑자기 집에 찾아온 적 있었어. 손에 빵 하나 들고 와서 너한테 주라고. 근데 네가 감기 걸려서 자고 있었거든. 그 사람 방 앞에 무릎 꿇고 문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갔어. 말 한마디 없이. 내가 모르는 장면.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감기 걸려 코 막혀 잠 못 자던 밤 어렴풋이 빵 냄새가 났던 기억. 그게 아빠였구나.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그냥 혼자라도 지켜주고 싶었던 거지?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에 지난 세월 서로 쌓였던 서운함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일기장과 함께 내 방에 앉아 편지 한 통을 썼어요. 대답 없는 하늘을 향한 편지. 아빠, 난 잘 지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엄마도 나도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요.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할게요. 며칠 뒤 아버지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그 앞에 아버지가 남긴 세연이 앨범과 편지를 함께 뒀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 가요,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며칠.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와 나는 이상하게 자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고 예전엔 하지 못했던 말들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기억나는 거 있어. 뭐가? 어릴 때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내 손 잡고 절대 울면 안 돼. 세연아 그랬잖아.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그랬구나. 너는 다 기억하는구나. 기억은 안 날 줄 알았는데 요즘 하나씩 떠올라. 빵 냄새, 자장면 먹던 밤, 그림 그려서 벽에 붙이던 거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죠. 세연아 엄마가 참 많이 미안하다. 그날 이후 나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누굴 위해 참고, 누굴 위해 맞춰주고, 누굴 위해 사는 것만큼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살던 그 작은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낡은 책상 위에 세연이 일기 노트를 올려두었죠.
어느 날 그 노트를 가만히 넘기다가 마지막 장을 비워둔 게 떠올랐어요. 그곳에 나는 내 손으로 적었어요. 아빠, 나 이제 당신 딸이어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신이 진짜 원했던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켜봐줘요. 나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깨끗이 정돈된 것 같았어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슬픔을 껴안고도 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긴 거죠. 며칠 뒤 그 집에 작은 화분을 하나 들여놨어요. 초록색 잎사귀가 무성한 스파티필름이라는 식물. 꽃말이 평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시간도 엄마의 눈물도 그리고 내 마음도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집에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나를 알아봤고 나는 그 낯선 동네에서 의외로 평온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전에 도서관을 들렀다가 동네 분식집에서 따끈한 김밥을 사는 게 요즘 내 일상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 앞 슈퍼에 들렀는데 가게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무거워서 죽겠네. 장바구니를 들어드리고 집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그 인연이 시작이었어요. 어이구 너 그 재호 씨 딸이구나. 네 어떻게 아세요? 그 양반이 얼마나 자식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 내 딸 글 잘 쓰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맨날 그 얘기야. 아휴 남들한텐 딸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세상에는 숨기고 살았지만 동네엔 나 자랑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할머니 집은 우리 집 바로 옆 골목이었고 그날 이후 나는 자주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거나 밥을 같이 먹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내어주시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혼자 산다더니 대단하다. 안 무서워? 가끔은 외롭긴 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이젠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는 국을 한 숟갈 뜨시더니 말없이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혼자야. 근데 이렇게 누가 같이 밥 먹어주면 살 것 같더라. 그날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 앞에서 울컥했어요. 가족이랑 꼭 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 같이 밥을 먹고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그게 가족이지. 며칠 뒤 나는 아버지 노트 옆에 새로운 공책을 꺼내 첫 페이지를 적었어요. 2025년 6월 20일 오늘 나의 새 이웃을 만났다. 이름은 김영분 할머니. 내 삶에 들어온 또 하나의 따뜻함. 외롭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손을 잡는 건 절대 약한 게 아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앨범을 한 번 더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제 나 혼자 아니에요.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세연아, 너는 손이 참 따뜻하더라. 김영분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순간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다. 누구한테 손이 따뜻하단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평생 누구 손잡을 틈도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김영분 할머니의 딸 아닌 딸이 되었다. 마을 잔치에 같이 가고 동사무소 가는 길도 함께 가고 심지어 시장에서 얘는 우리 집 식구예요 하며 소개도 해주시곤 했다. 웃기게도 나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할머니 댁에 드나들다 보니 이웃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알게 됐고 그 중에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 주말에 밥 한 끼 같이 해먹는 건 어때? 누구랑이요? 우리 동네 혼자 계신 분들하고. 가끔 모여서 밥 먹고 얘기 나누면 좋잖아. 그 말에 내 마음도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작은 손편지,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냐는 생각이 불쑥 마음 깊이 들어왔다. 그렇게 시작된 동네 밥상 모임. 주말마다 우리 집 앞 작은 마당에 도시락을 놓고 된장찌개에 김치 한 접시만 있어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처음엔 말이 없던 어르신들도 조금씩 자기 얘기를 꺼냈다. 나는 자식이 미국에 있어서 전화도 잘 안 와. 나는 며느리가 제사 지내러도 안 오더라. 근데 요즘엔 나도 그냥 편해. 그 자리에서 내 얘기도 조금씩 하게 됐다. 사실 저도 아버지 장례식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생전에 못 봤던 편지를 뒤늦게 받아서 순간 모임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도 그 편지라도 받아서 다행이네. 나는 마지막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 그 말에 내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공감의 눈물, 함께 살아가는 감정의 증거였어요.
그날 이후 그 모임은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니라 마음 밥상이 되었다. 서로의 속 얘기를 나누고 웃고 울고 가끔은 괜히 옆 사람 팔을 툭 치며 농담도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난 그 속에서 내가 잊고 있던 걸 하나씩 되찾아갔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마음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걸. 피보다 진한 건 시간을 나누고 진심을 주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꼭 누군가의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노트 옆에 또 한 장을 적었어요. 아빠, 지금 내 옆에는 당신이 남겨준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날 딸로 기억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가족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저기 김세연 씨 맞으시죠? 어느 날 동네 밥상 모임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더군요. 낯설고 조심스런 말투 하지만 눈빛엔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그는 한참 말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분 아버님 맞으시죠? 김재호 씨.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나보다 젊었던 시절 어깨동무한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빠예요. 근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신 아버지랑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직장도 같이 다녔고 같이 힘들게 고생도 했고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분이 절대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네. 혹시라도 당신을 더 자극하거나 혹은 날 불편해할까봐 끝까지 나는 내 가족만 지켜보겠다 하셨죠. 그 말에 마음이 또 울컥했어요. 그 사람은 떠나는 날까지도 나를 배려하려 했던 거예요. 그 사람다운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는 이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실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정확히는 당신이 마음 정리 다 되었을 때쯤. 그 상자엔 작은 메모와 함께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부성에 대하여 노란색 포스트잇엔 아버지의 필체. 세연아, 이 책은 내가 젊을 때 너를 떠올리며 천천히 쓴 일기이기도 해. 읽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너도 언젠가 누군가의 어른이 될 테니까. 그땐 네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책장을 넘기자 익숙한 문체가 속삭이듯 따라왔어요. 부성. 한 남자의 후회. 딸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기록들. 책을 읽으며 나는 또 한 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는 나한테 아빠 노릇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지만 스스로는 평생을 아빠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조용히 나를 밀어주던 그 사람. 내가 무너지지 않길, 지치지 않길 바랐던 그런 바람만으로 나를 키운 아빠. 그 책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누군가의 아빠 혹은 엄마가 될 때 내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버지란 이름으로 남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며칠 뒤 나는 그 책을 동네 밥상 모임에 가져갔어요. 이 책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같이 읽고 싶어서요. 어르신들 몇 분이 돌아가며 책장을 넘기더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어휴, 말은 못해도 당신 아버지 참 고운 분이었네. 그 말에 나는 책을 가만히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응, 맞아요. 그 사람은 참 고운 사람이었어요. 내 아빠는. 그 집에선 아직도 아버지의 향이 남아 있었어요. 노란색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그리고 식탁 위 놓인 유리병 하나에 담긴 말린 국화꽃. 그전엔 그저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들이 이젠 다 아버지로 다가왔어요. 주말 아침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마음이 허전하긴 해도 그 빈자리에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 앉아 있었어요. 김영분 할머니는 요즘 나를 세연이 대신 우리 애기라고 부르세요. 우리 애기 뭐 먹고 싶어? 뭘 먹기야 할머니 입맛에 맞추죠. 가끔은 그 말투가 너무 엄마 같아서 괜히 웃다 울다 그래요. 사랑은 어디서든 다시 피어나는구나.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아버지가 남긴 노트, 앨범, 그리고 그 두꺼운 책은 지금 내 책장 맨 윗칸에 조심스레 놓여 있어요. 언제든 꺼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게. 가끔은 아버지의 집 앞 작은 마당에 앉아 혼자 말해요. 아빠,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말없이도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아요.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이어갈게요. 이젠 나도 누군가의 어른이 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한 장의 편지를 더 썼어요.
이번엔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어요. 아빠, 나 이제 더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말없이 남긴 그 마음이 내겐 너무 큰 위로였어요. 이젠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남긴 건 후회가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요. 편지를 접어 아버지 납골함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잘 있어요, 아빠. 내 평생의 첫 번째 편이자 가장 조용한 편이었던 사람.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 집 앞엔 이제 햇볕이 잘 드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나는 그곳에서 토마토며 고추며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가족. 이젠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나 김세연이에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